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가세 신고서 입력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1페이지고요. 2번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2번 문제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이론적인 부분 3가지가 있어서 그걸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나 이런 세금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직 우리가 학습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실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딱 실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필요한 이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쉽게 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우선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보시면 뭐 문제 방식은 우리가 1번 문제랑 매우 똑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뭐 간주공급이라는 게 뭔가, 예, 요거와 관련된 거 간단히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국내 항공료를 카드로 샀다, 요 부분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 문제에는 뭐 따로 그런 키워드가 안 적혀 있지만 부가가치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계산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한번 테마만 3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이론 중에서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은 맨 위에 보이시는 부가가치세 계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면 거기에 계산을 하는 뭐 산식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그 링크를 이렇게 걸어 두시면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항상 관련된 내용이 책에 어디에 있다 이런 거를 링크를 걸어 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한번 걸어 드린 거고. 네, 그리고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이론 계산 문제에서도 뭐 자주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틀을 한번 잡아 놓고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기다 이렇게 기본적인 회계식이 적혀 있죠.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세금은 여기서 어디에 매겨질까요? 예, 생각해 보시면은 요 남는 돈인 이익에다가 보통 세율이 매겨지겠죠. 예,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서 세금 금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익을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비용은 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판 돈, 그리고 내가 사온 돈을 빼면 남은 돈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는 말을 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가가치, 이익과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뭐 이익이라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일반적으로는 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겠죠. 이제 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요 보이는 매출액은 줄이고 싶고, 그죠? 매입액은 늘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요 부가가치 금액이 작아질 것이고 거기에 세율을 곱했을 때 내가 내는 세금도 작아질 겁니다. 요 논리 일단 이해해 보시고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기업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배운 거랑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요 이익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를 고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이제 주된 논리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확실히 받아낼까거든요. 요까지 이해되시나요? 입장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성도 조금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0%입니다. 요거는 좀 단일 세율이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항상 10%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로.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사업자들이 물건을 팔고 거기에 이제 10%를 곱하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내가 물건 팔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10%를 얹어서 사실은 소비자한테 돈을 받겠죠? 그럼 그렇게 받은 매출세액은 내가 이제 납부해야 되는 돈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그리고 아까 그 논리 있었잖아요. 내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빼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10%를 이렇게 곱하면 매입세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매입세액 이렇게 부르겠죠. 그리고 이건 빼는 거죠. 이렇게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요 매입세액을 이제 공제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공제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때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와야 됩니다. 자, 영수증의 종류부터 일단 또 정리해 볼게요. 먼저 대표적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영수증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 네, 이 영수증 세 가지를 사업자가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그 매입할 때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법인 신용카드 주면서 카드 영수증 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수증을 하나도 못 끊어왔잖아요. 비용 처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법적으로는. 그래서 요거 하나도 안 되니까 결국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매출세액인 거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빼주는 거 아니에요. 매입세액은 그 관련된 영수증을 꼭 받아와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개인들도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내가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현금 영수증 공제도 받듯이 영수증 잘 챙겨놔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는 요 세 가지 영수증을 꼭 받아와야지만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예요. 근데 요거 하나도 못 받아왔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요거 매출세액이 요 매출세액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 논리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내가 가져왔는데 공제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모든 물건에 대해서 공제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나왔던 개념이 뭐였습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해서 불공의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그쵸? 불공의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처음에는 요거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구나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런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끊어오더라도 공제해주지 않는 것도 있겠구나.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오더라도 그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차량 1000cc가 넘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공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매입세액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는 거 연습하실 때 그 정리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 세 번째 신용카드 공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359페이지를 보시면은 밑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명세서 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모 칸을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도 내가 카드 끌고서 영수증을 제대로 받았어도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보이는 그 칸에 있는 항목들은 제대로 그러니까 그 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인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 같이 볼게요. 이거는 화면에 같이 띄워서 보는 게 좋겠죠. 이거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359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또 요 부분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자, 신용카드나 등이라 돼 있죠. 요 말은 이제 현금 영수증도 포함인데 그런 영수증을 받더라도 내가 매입공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 그럼 난 신용카드 공제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닌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오더라도 우리는 매입공제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업종들 보이시죠? 미용, 이발, 운수업. 운수업 안에는 이제 항공권이나 KTX, 택시 이런 것들이 다 운수업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다. 자, 요게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라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냐면 이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1, 2, 3, 4. 지금 1, 2번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 1, 2번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만 일단 발급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요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항목과 이게 유사한데 이제 다시 신용카드로 돌아가서 신용카드 공제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들 영세사업자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오더라도 아니면 이 사람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결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는 공제 혜택을 요거로 인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운수업은 왜 그러냐면 항공권이나 KTX 택시 요거는 보시면 일단 택시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택시 탔을 때 우리가 택시 기사님한테 카드 끌긴 하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님 보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세금 계산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논리 하나랑 그 다음에 요것들 자체는 이제 법에서 정해 놓았다. 법에서 요거는 내가 매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취지는 미용, 이발 이런 것들은 영세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세금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그리 많이는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그래서 받을 수 있나 없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수증 제대로 받아왔느냐. 받아오면 공제, 안 받아오면 공제 안 됨. 자, 두 번째, 영수증 제대로 받아왔지만 안 되는 사유가 있더라. 그게 아까 전에 뭐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이가세자한테 받아오거나 아니면 미용, 이발, 운수업에서 받아오거나 그리고 불공사유, 불공사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거나 혹은 이건 이제 4번은 좀 별개인데요. 4번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카드를 끌은 거예요. 그럼 영수증이 두 개가 됐죠. 그럼 두 개 다 공제 혜택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수증 중에 대장격인 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용만 공제받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건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암기를 하셔가지고 뒤에 가서도 이거 한번 보셔야 되니까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와 요 세 번째는 잠깐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이제 간주 공급도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169페이지 링크만 걸어 두시고요. 요거는 키워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간주라는 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제화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팔았다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딱 해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간주 공급이란 말은 안 쓰고 기본적으로 실질 공급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요. 내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재화의 간주 공급들은 여러분 169페이지 잠깐 한번 펼쳐보세요. 169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종류별로 제가 책에다가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지금 다 읊어갈 생각은 없고요. 요건 이제 이론 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간주 공급은 간주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화를 판 것으로 보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워낙 세금을 안 내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16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만 일단 보세요. 개인적 공급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사온 물건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그 이전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나는 매입이라는 단계를 거치겠죠. 그러면 여러분 매입이라는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매출을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출세액이라는 게 있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입하면서 내가 공제 혜택을 이미 받은 거죠. 됐나요? 근데 매출을 하면 이제 그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지만
개인적 공급이라는 내한테 쓴 거죠. 내가 그냥 쓰고 나 안 팔았는데 세금 안 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매입공제 혜택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물건이 사라지는 순간 매출됐다라고 봅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당신 매입세 공제 혜택 받았으면서 그 물건 어떻게 했어요? 물건이 없는데요. 저 안 팔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세금 못 내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그 물건을 팔 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 공급, 그리고 우리 책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이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물건이 사라지면 매출됐다라고 보고 간주하고 세금 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포인트 더. 이럴 때는 이제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판매가는 없는 거잖아요. 보통 내가 물건 팔 때는 이거 판매가 얼마입니다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지? 자, 근데 간주 공급은 아예 판매가라는 게 존재는 안 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없애버린 거잖아요. 뭐 딴 사람한테 줘버리든지 내가 썼다든지. 그래서 얘는 이제 매출세 계산할 때 원가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곱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우리 문제 돌아가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풀어볼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 같이 보면서 저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341페이지입니다. 자, 341페이지의 2번 부분이죠. 자, 그 2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요게 여러분 저번에 문제 데이터를 깔아 놓으셨다면 요 83의 빨간 색깔 아이콘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프로그램이 뜨겠죠. 근데 혹시나 전산회계 1급이나 뭐 다른 데이터를 까신 분들은요, 요거 다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치하는 방법 아시죠? 네. 근데 나 진짜 가장 마지막에 전산세무 2급 83회인데요. 그러면 요 빨간 거 더블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메뉴를 좀 켜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단 켜놓고, 여기 보이시죠? 날짜는 문제 보면서 넣겠습니다. 우선 연도는 뭐 무시하세요. 지금은 뭐 연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도는 됐고, 이기 확정 요런 단어가 중요한 거니까 다른 뭐 단어보다는 이기 확정 요런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기 확정에다가 체크할게요. 이기 확정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키워드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메뉴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세부담 최소화라는 말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세금 신고를 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외의 해가지고 과세 표준 명세, 그 다음에 기타 부속 서류,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이란 말 보이시죠? 요런 말도 중요해요. 이거 이외에 다른 작업은 하지 마란 뜻이거든요. 간간히 다른 작업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뒤에 가서 나오면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다는 것으로 가정하며 당사는 사업자 단위 뭐 총괄 아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먼저 매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매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우선 이기 확정이니까 여러분 이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뭐 어떻게 들어간 건데 이것도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고 아예 깨끗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요 요게 깨끗한 상태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다른 이제 가정을 주거나 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에서 이게 조금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의미 있는 걸 쓰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 다 깨끗하게 만들고 입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부터 해서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 여기 하나씩 보면서 갑시다.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세금 계산서라는 말 보이시죠? 요것도 옆에 밑에 보면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1번 그리고 5번입니다. 그 다음 과세라는 말 보이시죠? 요 과세라는 키워드는 여기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라는 키워드, 과세라는 키워드. 그리고 얘는 아까 1번에 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비고를 보면 간주공급분 제외라는 말이 쓰여 있죠. 그 말은 요 부분, 요 간주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요 금액엔 없다. 그걸 감안해서 입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게 5억 원이죠. 5억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세액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위에 보시면 키워드 현금 영수증 과세입니다. 자, 요거는 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3번에 보시면 일단 과세라는 키워드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영수증 보이시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3번에다가 네, 1억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3번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지금은 처음이니까 적어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간지 공급에 해당되는 해가지고 그냥 요게 키워드입니다, 일단. 그리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런 부분 가셔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키워드로 알려드렸던 게 원가를 쓴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밑에 자세히 보시면 원가로 세금 계산서에 기록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금액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에서 원가 적어야 되겠구나를 또 캐치하셔야 되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예 또 원가가 적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세 가지의 단서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1,000만 원일까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간주 공급 부분에다가 가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 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1번에 가셔가지고 700만 원을 원래 넣었던 5억 원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507이 되겠죠. 네, 그럼 507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수출분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수출분이라고 해서 키워드 하나, 직접 수출. 두 번째, 세금 계산서 수출. 자, 요거는 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요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다음 옆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영세율. 키워드가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자, 요거는 5번과 6번이죠. 5번과 6번. 먼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5번입니다. 요 부분이죠. 1,000만 원. 이렇게 적으시고, 자, 위에 직접 수출분은 네, 제가 6번이 직수출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를 3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둘 다 수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0%의 세율이기 때문에 여기 세금이 안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부분입니다. 매입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세 가지가 일단 있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세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00cc 5인승 소형 승용차 구입액, 뭐 영업 사용 목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영수증, 세금 계산서, 정상 수치 보이시죠? 자, 그다음 원재료, 세금 계산서, 정상 수치. 자, 이건 키워드는 2000cc 그리고 승용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 잘 봐주세요. 우선 매입 부분에 보면, 자, 두 개 다 세금 계산서 수치잖아요. 그러면 10번 아니면 11번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넣어볼게요. 우선 10번에다가는 뭐를 넣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10번은 일반 매입이죠. 자, 요 두 개 중에서
일반 매입이 뭘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 매입 당장 뭔가 개념이 안 떠오르시면 10번 말고 11번 보세요. 무슨 매입이라 되어 있습니까? 고정자산 매입이죠.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부터 넣어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는 승용 자동차 보이시죠? 얘가 이제 고정자산이잖아요. 제가 고정자산은 보통 유형자산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11번에다가 우선은 3천만 원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3천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세금 300만 원이라고 넣어 볼게요. 불공인데 왜 넣어요? 일단 있어 보세요. 자, 일반 매입에다가는 490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49 넣으시면 되고, 요까지 일단 넣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불공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얘는 불공입니다. 그죠? 불공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 불공제 말고 공제받지 못할이라는 말을 쓰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요 같은 말이거든요. 마치 토익 시험에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처럼 같은 뜻이지만 다른 문장을 만든 것처럼 여기 보면 16번 보세요. 16번에 보시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이라는 거 있죠. 자, 그러면은 요 매입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 불공인 사유는 요 부분, 2000cc 넘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3천만원, 300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요 클릭하시고 요 오른쪽에 여기 있죠. 50번으로 가셔서 3천만원 그리고 300만원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서 순서대로 넣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공제면은 여기만 넣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넣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 따지면 불공제면 공제 못 받는데 어차피 여기 매입세계도 아예 안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굳이 넣은 이유는 요거는 이제 좀 정보의 그 유용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매입은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여기 넣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또 공제 못 받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혹은 국세청에게. 왜냐면 이거 없이 그냥 나 불공사유라서 입력 안 했습니다. 뭐 그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다 명확한 정보를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금액만큼은 공제 못 받아요. 결론적으로는 요거 입력 안 한 거랑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보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매입세 공제할 때 불공을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영수증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공사유일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런 의문 혹시 안 드셨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받았을 때는 불공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거는 여기 불공에다가는 안 넣어요. 세금계산서일 때만 불공에다 놓고요.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일 때는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는 안 따라요. 그리고 매입 전표 있죠. 매출 매입 전표를 입력했을 때처럼 그때도 신용카드로 사왔을 때거나 혹은 현금 영수증으로 사왔을 때 불공이라고는 입력을 안 해요. 그냥 아예 입력을 안 해버려요. 다시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일 때는 불공사유에 해당되면 아예 입력을 안 합니다. 걔네들은 아예 입력하지 않고 그냥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만 해줍니다. 세금 없으니까 세금 제외하는 걸로. 자, 이제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니까 한번 이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전산 회계 2급이나 회계 1급을 공부할 때 일반 전표 입력을 했었어요. 그때 항상 뭐 물건을 살 때 카드 매입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일반 전표에만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기본적으로는 걔네들은 불공사유였었던 거예요. 불공사유였었던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불공사유가 아니었었다라면 전부 다 카드 매입한 거는 매출 전표 입력의 문제로 나오는 거였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되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해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공부를 찬찬히 잘 해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나중에는 언젠가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관점을 잠깐 이제 인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린 거고 다시 돌아올게요.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논리에 따라서 왜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문제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요거 아까 전에 어떤 사유였냐면, 자, 카드 매입인데, 항공용 운송업이니까 공제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는 아예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 요건 따로 어딘가에 매입했다 하면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입력 안 하는 게 답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입력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네, 부가세 신고서 전산세무 2급부터는요 자동 저장되는 메뉴는 우리 전산회계 1급까지 많았었지만 이제 전산세무 2급부터는 거의 다 메뉴에 저장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 끝났거든요. 잠깐만 말씀을 또 하나만 팁을 또 드리자면, 요거 부분 점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보세요. 7점짜리 문제죠. 자, 지금 입력을 한 게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입력했죠. 그러니까 하나당 1점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감오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채점이 보통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내가 풀고 내가 채점하실 때는 그냥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스스로에게 부분 점수 주면서 연습하시면 그게 나중에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 때는 다 맞추는 걸 일단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 가면 부분 점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부분 점수 없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 실패해가지고 엄청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주고요. 근데 난이도 조절이 또 실패돼서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분 점수 없게 칼채점을 하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거 다 채점 프로그램을 쓴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손으로 채점해야 되는 부분만 손으로 채점하는 거죠. 네, 그럼 3번부터는 그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산세 문제로 나오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유형이 있어요. 1, 2번은 이제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세금 신고를 좀 늦게 했을 때, 그리고 돈도 그것 때문에 늦게 내게 됐을 때, 세금을 늦게 내게 됐을 때, 그래서 신고 납부 관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이제 약자로 TI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TI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고자 위에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잠깐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TI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제가 예시로 들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자, 11월 2일 날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발급은 언제 해야 되냐면 그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적는데 요때 색깔 펜을 좀 바꿔서, 자, 요때 내가 발급을 안 하면 미발급이 되고 발급을 늦게 하면 지연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 발급 그리고 미발급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물건을 파는 입장입니다. 그게 밑에 보시는 요거 지연 발급, 미발급 요 부분입니다. 1번, 2번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냥.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금계산서라는 거를 발급하면 옛날에는 종이로 다 써가지고 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다 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로 발급을 해준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쫙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일까지, 무조건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짜는 12월 2일 날 발급을 했으면 그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11월 3일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전송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냥 모든 세금계산서, 어제 내가 20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전송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날짜는 무조건 다음 날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 다음 날까지 무조건 전송을 해줘야 된다. 요까지 일단 되셨나요? 네, 전송을 해야 되는데 다음 날까지 전송이 안 되면은 요거를 이제 지연 전송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책에서는 요 부분입니다.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요걸 이제 지연 전송이라고도 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지연 제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근데 이거 전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연 전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확정 신고 기한이 뭐냐면 우리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매달 그 1년에 3개월씩 기간을 쪼갰고 각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기억나세요? 그거 따지면 자, 11월 2일은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12월 31일에 끝나면 그거를 신고해야 되는 기한은 언제냐 하면 날짜가 1월 25일입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때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요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전송을 보세요. 이 전송 기간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잘 정리할게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했고요. 그럼 전송은 다음 날까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날이 지나면 보시다시피 지연 전송이라고 해서 가산세를 물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쭉 가다 계속 지연 시키다가 이제 확정신고 기한이 됐어요. 요때까지 모든 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마저도 지나버린 거예요. 지연 되다가 이제 요때가 지나버리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송이라고 합니다. 미전송. 그럼 요거를 이제 미전송이라는 말도 쓰지만 밑에 보면 제출 불성실이라는 말도 쓰겠죠. 두 가지 제목인 거예요, 사실은. 제출 불성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부가세 신고서를 띄우신 상태에서 요 밑에 26번이 가산세 쪽이잖아요. 이 빈칸을 한번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가산세 관련된 탭들이 뜹니다. 이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뜨고 지금 여기 나왔던 내용들이 어디 있는가 보면 먼저 62번 보시면 지연 발급 있죠. 그 다음에 미발급은 여기 64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서 뭐 넣으면 되겠죠. 해당될 때. 자, 그리고 다음날 전송이 됐네 안 됐느냐, 그거는 요 부분이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 부분입니다. 제출 불성실은 요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연 제출은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시기를 이제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실 줄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미전송 여기도 있네요. 근데 요 65, 66은 거의 안 씁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거의 안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가산세가 몇 가지는 두 개 동시에 딱딱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인정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가산세가 너무 중복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가산세가 겹치면 하나만 내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주로 볼 것들은요. 제가 이제 체크를 또 해보면 지연 발급, 미발급, 지연 제출, 제출 불성실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일단 통해서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날짜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세금은 하면 아시겠지만 법이라서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회계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논리가 좀 쫙 있었지만 세법은 사실은 그런 논리보다는 좀 암기를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세법을 좀 잘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연 수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자, 요 1, 2번은 내가 매출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내가 매입자의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분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가 있는 날짜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오늘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상대방이 나 세금계산서 다음 달에 날짜로 해서 써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에 내가 세금 낼 게 너무 많아서 요거는 다음 달로 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만 결국은 뭐냐, 지연 수치라는 가산세는 내가 내는 거예요. 매입자 입장에서 내야 돼요. 그러면 또.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이 너무 이렇게 구하기 힘든 물건이면 물건 파시는 매출자들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팔아는 줄게. 근데 이번 그 과세 기간에는 내가 여기 그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주겠다. 나중에 끊어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는 지인이라서 세금계산서 안 끊고 있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연 수치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좀 적어서 추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연 제출, 제출 불성실, 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뭔지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요런 거는 시험에서 키워드가 보시면 이제 키워드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전송이 누락됐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뭐 지연 제출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했으나 신고 기간 내에 미전송,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지연 발급은 경과하여 발급하였다 혹은 요 종이,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그 종이 세금계산서를 인정은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법인들은요, 우리 시험 칠 때 전산세무 2급에 해당되는 나의 회사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을 딱 열었을 때 수원사원 보이시죠? 법인. 항상 법인이 우리 회사예요. 시험 칠 때. 세무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거든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해줬다? 이러면 가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잘 보실 줄 아셔야 되고, 미발급은 미발급 이런 키워드가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세금계산서 관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요거는 근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안 적었죠. 요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신고 납부는 요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 보이시죠? 네, 요거는 식을 좀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신고 불성실이 있고 납부 불성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세금이라는 거는요, 신고, 납부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는 한꺼번에 항상 생길 거예요. 왜냐면 신고 안 했으면 당연히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냥 신고하고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보통은 이제 항상 신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같이 묶여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같은 경우는 신고 불성실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영세율은 납부할 게 없잖아요. 0% 세율이니까, 그죠? 그런 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신고 불성실은 3개다가 10%를 곱한다. 이 부분 일단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또 문제 풀면서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3개다가 10%를 곱한다. 그리고 옆에 50% 보이시죠? 요거는 6개월 이내에 내가 신고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걸 일단 확인하셨죠? 이 부분 보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적혀 있고, 이거는 뭐냐?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 세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내고 확정신고 기간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니 그때 당시 예정신고 기간 때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도 안 했고 납부도 안 하셨으니 지금 확정신고 기간에라도 신고 납부하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혹은 내가 깜빡한 거죠. 누락이란 말은 매출자들이 깜빡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이 돼서야 나 누락한 게 있었구나, 이거 빨리 신고 납부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예정신고 기간 때 거는 그때에 신고 납부를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때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식 보이시죠? 요거는 이따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50%라는 말이 붙는 거는 이제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고 그 안에 이제 6개월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50% 감면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감면제도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에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네. 납부에는 그런 감면제도가 없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강의 시간이 한 50분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끊고 그 다음 문제들을 한번 스피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